이럴 수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건 선생님이시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CCTV를 확인한 경비원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에는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몸, 심지어 똑같은 점까지 가진 두 명의 박하린이 찍혀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 모두 DNA 검사 결과가 일치했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은 다른데 이 두 사람은 지문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의 박하린은 사라졌습니다. 수술실에 박하린만 남았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 정체불명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1999년 5월 17일을 기억해. 하지만 하리는 그날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7살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그 이전은 완전한 공백이었죠. 과연 또 다른 박하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1999년 5월 17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 방송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복 듬뿍 받으세요.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 45분. 하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 현관을 나섰습니다. 3월의 밤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얇은 가디건 사이로 스며든 바람이 피로한 몸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14시간의 근무를 마친 그녀의 어깨는 천근만근이었죠. 수술실에서 8시간 동안 집도하고 회진과 외래 진료까지 마치느라 발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수술용 루페를 오래 착용한 탓에 콧등에는 붉은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병원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으며 하리는 목덜미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뻣뻣하게 굳은 근육에서 둔탁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32살.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가 된 지 2년째였지만 몸은 벌써 40대처럼 여기저기 삐걱거렸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나 자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하리는 병원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은 밤이 되면 거대한 등불처럼 환하게 빛났죠. 3층 수술실, 4층 중환자실, 5층 일반 병동까지 모든 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밝은 곳은 응급실이었어요. 지금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무언가 이상한 느낌에 멈춰 섰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 특유의 감각.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본능적인 경고였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원 건물을 올려다본 하린의 눈이 6층 창문에서 멈췄습니다. 거기 희미하게 불이 켜진 창가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창문에 비친 실루엣은 너무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실루엣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6층은 원래 창고와 기계실로 쓰이는 곳이었어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구역이었죠.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거기에 있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하리는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 기능을 켰습니다. 밝은 빛을 6층 창문으로 비추자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창문에 비친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명 자신은 여기 주차장에 서 있는데 어떻게 6층 창문에도 자신이 있을 수 있죠? 손전등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귓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빛을 비추었지만 창문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어둠만이 창문을 채우고 있었죠. 하리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주차장에는 퇴근하는 직원 몇 명이 차에 오르고 있었고 경비 아저씨는 여전히 초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한 걸 느끼지 못한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피곤한가? 환각이라도 본 건가? 하리는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최근 연속 당직과 응급수술로 제대로 잠을 못 잔 게 사실이었어요. 어제도 새벽 3시에 응급수술을 마치고 의국 소파에서 2시간 쪽잠을 잔 게 전부였으니까요. 피로가 누적되면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며 자신의 차로 향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 하리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가의 가로등만이 주황색 빛을 내뿜으며 텅 빈 주차장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죠. 차 문을 열면서도 하리는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음악을 틀고 편안하게 운전했을 텐데 오늘은 라디오를 켤 마음조차 들지 않았어요. 혹시 뒤에서 누군가 따라와도 모를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병원을 빠져나오는 동안 백미러로 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6층 창문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괜찮아. 그냥 착각이야. 하리는 핸들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시작되려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하리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려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뒤척이다가 결국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의국에서 가운으로 갈아입은 하리는 곧바로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어제 6층에 정말 누군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혹시 청소 직원이나 시설 관리팀 누군가가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안실 문을 두드리자 50대 중반의 김 과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보안 책임자였죠. 박 선생님. 이렇게 일찍 출근하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어제 저녁에 6층에 누가 올라간 기록 있나요? 8시 45분쯤이었는데요. 김 과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출입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6층은 어제 오후 3시 이후로 아무도 출입한 기록이 없네요. 왜 그러시죠? 아니에요. 제가 어제 퇴근할 때 6층 창가에 누가 서 있는 걸 봤거든요. 김 과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어제 저녁 시간대의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주차장 카메라, 복도 카메라, 엘리베이터 카메라까지 모든 영상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잠깐, 이게 뭐지? 김 과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할인도 화면 가까이 다가가 영상을 들여다봤어요. 주차장 CCTV에 찍힌 영상이었는데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2명의 할인이 있었어요. 한 명은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병원 건물 모퉁이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얼굴, 같은 키, 심지어 같은 머리 스타일까지 완벽하게 똑같았죠. 다른 점이라면 주차장을 걸어가는 하리는
흰 가운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모퉁이에 서 있는 하리는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하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김 과장도 당황한 표정으로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어제 저녁 누군가 하린과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병원에 있었던 겁니다. 박 선생님,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스토커일 수도 있고... 김 과장의 말이 귓가에서 웅웅거렸습니다. 하리는 화면 속 검은 후드티의 여자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여자는 주차장에 하린이 차를 타고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CCTV 카메라를 정면으로 쳐다봤죠. 그 순간 하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화면 속 여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거든요. 마치 드디어 날 발견했구나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저 잠깐 화장실 좀. 하리는 비틀거리며 보안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벽을 짚어야 할 정도로 현기증이 심했어요. 화장실에 도착하자마자 세면대를 붙잡고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공포에 질린 눈. 이것이 지금 자신의 모습이었죠. 대체 누구야? 왜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진정하려 했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의사로서 수많은 응급 상황을 침착하게 대처해왔던 자신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하지만 이건 의학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이 기묘한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누군가가요. 2025년 3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하리는 병원 뒤편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청소 아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낡은 청소복 소매로 연신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할인이 다가가자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담배를 황급히 끄려 했습니다. 병원 구내에서 흡연은 금지였으니까요. 하지만 할인은 손을 들어 괜찮다는 제스처를 보였어요. 아, 박 선생님. 저 사실 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요.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병원 뒤편 쓰레기 집화장을 가리켰습니다. 의료 폐기물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해서 보관하는 그곳은 평소에도 직원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죠. 오늘 아침에 쓰레기통 정리하다가 이상한 가방을 발견했어요. 버려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안에서 뭔가 냄새가 나서요. 혹시 의료 폐기물을 잘못 버린 건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아주머니의 말이 끊겼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리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제 CCTV에서 본 그 기묘한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뭐가 들어있었어요? 선생님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박하린 선생님 것으로요. 하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자신은 가방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집에도 의국에도 모든 가방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표가 붙은 가방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니요. 그 가방, 지금도 있나요? 네, 제가 따로 빼놨어요. 혹시 도난당한 건가 싶어서요. 아주머니의 안내를 따라 쓰레기 집화장으로 향하는 동안 할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음침한 공간에는 썩은 음식물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구석에 놓인 검은색 가방을 본 순간
하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분명 자신이 레지던트 시절 사용하던 가방이었어요. 오른쪽 모서리에 난 작은 흠집까지 똑같았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혹시라도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아주머니가 서둘러 자리를 떠나자 하리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높은 벽 너머로는 병원 건물의 상층부만 보였고 CCTV도 이곳까지는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죠. 천천히 가방 지퍼를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와 함께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먼저 서류를 꺼내 펼쳐보니 병원 차트 용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름란에 적힌 글자를 보고 하리는 경악했어요. 환자명 박하린. 생년월일 1993년 4월 15일. 진료기록 2010년 5월 2010년 8월.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지만 하리는 2010년에 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건강했어요.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었죠. 손가락이 떨려 페이지를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차트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혈액 분석 데이터, 그리고 H 프로젝트 1이라는 제목의 실험 보고서까지요. 비닐봉지를 열자 작은 쪽지 한 장과 사진이 나왔습니다. 쪽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조심해, 널 지켜보고 있어. 그 순간 하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글씨체가 왠지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죠. 손에서 쪽지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진을 들어 올리는 순간 하리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어린아이 둘이 찍힌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한 아이는 분명 자신이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런데 옆에 있는 남자아이는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얼굴이 검은 매직으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아이의 정체를 숨기려 한 것처럼요.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니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1999년 7월 H연구소. 하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999년이면 자신이 6살 때였어요. 하지만 그 시절 기억은 거의 없었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만 알고 있었고 그 이전의 기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가방은 찾았나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서늘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이 가방을 놓고 간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상대방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 숨소리가 왠지 자신과 비슷한 리듬으로 들려 더욱 소름이 끼쳤죠. 고아원 원장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잠깐 기다려요.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하리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방금 들은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놀랍게도 자신의 목소리와 너무나 흡사했어요. 벽에 기대어 일어서려는데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겨우 균형을 잡고 가방을 들어 올렸죠. 서류와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하리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림자 하나하나가 수상해 보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자신을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의국에 도착한 하리는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다시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차트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피험자는 유전자 조작 실험에 성공적으로 적응했음. 기억 속어 프로토콜 적용 완료. 장기 관찰 대상으로 분류. 할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억 속어라니요. 자신이 어릴 때 기억이 없는 게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기억을 지웠다는 건가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지워진 남자아이가 누구일까요? 왜 자신과 함께 있었을까요? H연구소는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것 같으면서도 전체 그림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숨겨진 비밀이 있고 누군가 그것을 알려주려 하고 있다는 것이요. 고아원 원장님. 그래요. 그분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리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드디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원장님, 저 할인이에요. 오, 할인이구나. 오랜만이네. 잘 지내니? 원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할인은 그 따뜻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침묵이요. 긴장이요. 원장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내일 뵐 수 있을까요? 이번엔 원장님 쪽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내일 오후 3시에 고아원으로 와. 할 이야기가 많구나. 전화를 끊고 하리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병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어제 그 6층 창문도 이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알 수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 6층 창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요. 검은 후드티를 입은 그 여자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언니. 2025년 3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 하리는 고아원으로 가기 전에 친구 수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수진은 지금 서울역 근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어제 밤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로 하리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비밀이었으니까요. 서울역 광장은 일요일 아침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기차를 타려는 여행객들, 쇼핑을 나온 가족들, 약속 장소로 서울역을 택한 연인들까지. 하리는 그 인파 속을 헤치며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커피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수진이 손을 흔들었어요. 하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리나,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야위었네. 수진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하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을 본 건 아니지만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초췌한지 알 수 있었어요. 이틀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으니까요. 요즘 좀 정신없어서. 수진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하리는 목소리를 낮추고 수진에게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유전자 조작이나 복제 인간 같은 실험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수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던 거죠.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갑자기 그건 왜? 무슨 영화라도 봤어? 그냥 궁금해서. 하리는 더 이상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발견한 서류와 사진 이야기를 꺼내기엔 너무 황당했거든요. 수진이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하린의 어깨를 잡았어요. 잠깐, 하린아. 어제 너 서울역에 왔었어? 어제? 아니, 난 병원에서 당직이었는데. 수진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분명히 봤거든. 어제 저녁 6시쯤 서울역 대합실에서 너를 봤어. 검은색 후드티 입고 있었잖아. 하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검은색 후드티. CCTV에 찍혔던 그 여자가 떠올랐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로 나였어? 얼굴을 똑똑히 봤어? 당연하지. 너랑 10년 넘게 친구인데 못 알아보겠어? 인사하려고 다가갔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이상했어. 수지는 핸드폰 화면을 뒤적이다가 뭔가를 찾아냈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이었어요. 서울역 대합실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은 사진인데 그 뒤편에 흐릿하게 한 여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아들었어요. 화면을 확대하자 여자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같은 이목구비, 같은 헤어스타일, 심지어 왼쪽 눈썹 끝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어제 찍은 거야? 응, 시간 확인해봐. 오후 6시 13분이야. 하리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어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은 분명 병원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환자 회진 기록도 남아 있었죠.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진아, 이 사진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그럼, 근데 너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하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거든요. 어제 저녁 서울역에서 실신한 여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 여성은 호흡 곤란으로 쓰러진 후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는데요. 화면에 나타난 여성의 얼굴을 본 순간 하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윤곽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자신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얼굴이었거든요. 환자의 신원은 한연 씨 32살로 확인됐으며 한연.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린, 한연. 너무나 비슷한 이름이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습니다. 수진도 TV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 사람, 너랑 정말 닮았다. 모자이크 처리됐는데도 느껴져. 하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당장 그 한연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진아,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볼게. 야, 하린아. 수진의 부름을 뒤로하고 하리는 카페를 뛰쳐나왔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이송됐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뉴스에서 본 구급차 번호를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서울 소방서 소속이었으니 근처 응급실로 갔을 가능성이 컸죠.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이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연. 대체 누구일까요? 왜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하리는 곧바로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기에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에 서울역에서 이송된 환자 있나요? 이름이 한현인데. 당직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어요. 302호실에 입원해 계세요. 호흡기 문제로 왔는데 지금은 안정됐다고 들었어요. 할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있었어요. 그 한현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병원에 있었던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할인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손이 떨렸어요. 노크를 하려다가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이 왜 나와 똑같이 생겼는지 물어보러 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커튼으로 가려진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천천히 커튼을 젖히자 침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시트만 흐트러져 있을 뿐 환자는 없었죠. 한현 씨 찾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하리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차트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아, 네. 면회 왔는데요. 조금 전에 퇴원하셨어요. 보호자가 모시고 갔는데 좀 이상했어요. 이상하다니요? 간호사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보호자라는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거든요.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쓰고, 그리고 한현 씨도 계속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빨리 나가고 싶어 했죠. 하리는 간호사에게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수상하게 생각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하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현이라는 여자, 그녀는 누구일까요? 왜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병원을 나와 택시를 기다리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원장님이었어요. 하리나, 약속 시간 변경해도 될까? 오늘 갑자기 손님이 와서 내일 오전으로 미뤄도 되겠니? 네, 원장님.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하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였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리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 세단 한 대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신호등에 설 때마다 그 차도 멈췄고 출발하면 같이 출발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도 그 차는 천천히 지나갔어요. 스모크 처리된 유리창 때문에 안은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하리는 곧바로 문을 잠갔어요. 안전고리까지 걸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됐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의 여자가 최소 2명은 있었어요. CCTV에 찍힌 검은 후드티의 여자, 그리고 서울역에서 쓰러진 한현. 어쩌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그리고 어제 발견한 서류들. H 프로젝트, 유전자 조작 실험, 기억 속어.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리는 가방에서 그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얼굴이 지워진 남자아이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가 열쇠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아낸다면 모든 퍼즐이 맞춰질 것 같았죠.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리는 커튼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대체 누구인 거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내일 원장님을 만나면 진실의 일부라도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하리는 고아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은
2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녹슨 철문, 페인트가 벗겨진 담장,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커다란 은행나무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월요일 오전인데도 몇몇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려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이겠죠. 하리는 그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자신도 저렇게 뛰어놀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하리나, 현관에서 나온 원장님이 두 팔을 벌리며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원장님은 할인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깊게 패인 주름살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포옹을 나눈 후 원장님은 할인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할인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둘러봤어요. 졸업한 아이들의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는 자신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20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찍은 사진이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원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린 후 책상 서랍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할인아,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어. 새벽에 누군가 이 상자를 문 앞에 놓고 갔더라고. 원장님이 상자를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인형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똑같이 생긴 쌍둥이 인형이었는데 하나는 파란 리본을, 다른 하나는 빨간 리본을 달고 있었죠. 이 인형들,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어요. 본 적도 없는 인형인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상자 안에 이것도 있었어. 원장님이 건넨 것은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였습니다. 첫 장에는 HPROJECT라는 글자가 크게 찍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빼곡히 뭔가 적혀 있었는데 의학 용어와 과학 기호들이 뒤섞여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원장님, 이게 뭐예요? 왜 저한테?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 내 이름이 적혀 있더라. 원장님이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로 박하린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실험체 1호라는 충격적인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실험체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린아, 사실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부터 좀 이상했어. 7살이었는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거든. 이름도 부모님도 어디서 왔는지도. 하리는 서류를 뒤적이다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한 남자가 두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아이들은 방금 본 인형처럼 똑같이 생긴 쌍둥이였어요. 이 사진, 이 아이가 나인가요? 글쎄,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닮긴 했네. 사진 뒷면에는 1997년 7월 H연구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원장님, 제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있으세요? 원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널 여기 맡긴 사람이 있었어. 중년 남자였는데 급하게 널 맡기고 사라졌지. 그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언젠가 하린이가 진실을 찾으러 올 거라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 아버지였나요? 모르겠어. 이름도 말하지 않았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어. 그저 널 잘 부탁한다고만 했지. 하리는 인형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운 천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빨간 리본의 인형을 들어 올리자 배 부분에서 무언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이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실밥을 뜯자 작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치니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조심해.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리는 파란 리본 인형도 확인해 봤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장님, H 프로젝트가 뭔지 아세요? 전혀 모르겠어. 하지만 이 서류들을 보니 뭔가 위험한 일에 내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원장님은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함께 있었어. 내 이름이 적혀 있더라. 봉투를 열자 낡은 열쇠 하나와 쪽지가 나왔습니다. 노쇠 열쇠에는 H-7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쪽지에는 주소 하나만 적혀 있었어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47-3 지하. 이 주소, 여기에 뭐가 있는 걸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하리나, 혹시 위험한 일일 수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 제가 직접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하리는 서류와 인형, 열쇠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원장님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느껴졌지만 이건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이었어요. 원장님, 혹시 제가 어릴 때 다른 아이와 특별히 친했던 기억 있으세요? 저랑 똑같이 생긴 아이나. 원장님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넌 항상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 가끔 혼잣말을 하긴 했지만 그건 외로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혼잣말이요? 응,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가끔은 언니라고 부르기도 했고. 하지만 내가 막내였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지. 언니. 하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로 누군가 있었던 걸까요? 고아원을 나서려는데 원장님이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린아,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해. 넌 나한테 딸 같은 아이야. 위험한 일은 하지 마. 걱정 마세요, 원장님. 조심할게요. 밖으로 나온 하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H 프로젝트, 실험체, 연구소.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고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혼자 오세요. 내일 오후 3시 남산타워 아래 벤치. 늦지 마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자신과 놀랍도록 비슷한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왜?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주차장 저편에 검은 세단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은 그 차였죠. 서둘러 차에 올라탄 하리는 가방 속 인형들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파란 리본과 빨간 리본이 나란히 보였어요. 이 인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자신에게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단서인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논현동 147-3 지하. 하리는 쪽지에 적힌 주소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뭔가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먼저 내일 남산타워에서 그 여자를 만나야 했어요. 자신과 같은 목소리를 가진 그 여자를요.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데 백미러에 검은 세단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역시 자신을 따라오는 거였어요. 하리는 엑셀을 밟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내일이면 적어도 하나의 실마리는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조심해야 했어요. 인형 속 쪽지가 경고했듯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하리는 남산타워로 가기 전에 먼저 논현동 주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남산타워에서 만날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단서를 하나라도 더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논현동 147-3번지는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문을 닫은 인쇄소가 있었고 2층과 3층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건물 옆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녹슨 철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는데 놀랍게도 H-7이라는 번호가 새겨져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어요. 오랫동안 열지 않았는지 철문을 밀 때 끼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였어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축축한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15개쯤 되는 계단을 다 내려가자 또 다른 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자동으로 불이 켜졌습니다. 하리는 눈앞의 광경에 숨이 막혔어요. 작은 연구실이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의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현미경과 실험 도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책상 위에는 액자 하나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뒤집어 보니 한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서랍을 열자 두꺼운 노트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복잡한 화학식과 도표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의학 용어인 것 같았지만 전문적인 내용이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노트를 넘기다가 이상한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두 개의 원이 서로 겹쳐진 그림이 있었고 각각 1과 2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분리는 생존을 위해, 결합은 완성을 위해. 무슨 의미일까요? 하리는 노트를 계속 뒤적였지만 대부분 이해할 수 없는 과학 기호와 숫자들 뿐이었어요. 다만 중간중간 위험, 은폐, 보호라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비닛을 열어보니 여러 개의 파일철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꺼내 열자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실험실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여러 사람이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사진에서 얼굴 부분이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2개의 인큐베이터가 나란히 놓여 있는 사진이었는데 각각의 하린과 하연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하연은 누구일까요?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하는데 안개처럼 흐릿하기만 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 같은데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책상 밑 비밀 서랍을 발견했어요. 작은 손잡이를 당기자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와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봉투를 먼저 열었더니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한정우, 1965년생, 의사 면허번호. 한정우. 이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연구실의 주인이었을까요? 사진 속 남자와 신분증의 사진을 비교해 보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2개의 목걸이가 나왔어요. 똑같이 생긴 은색 펜던트였는데 하나에는 H-1, 다른 하나에는 H-2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펜던트를 들어 올리자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은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흔들어 보니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펜던트를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 펜던트를 맞대어 봤더니 딱 들어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합치면 하나가 되는 구조였죠.
그 순간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어요. 하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재빨리 노트와 목걸이, 신분증을 가방에 넣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출구는 하나뿐이었죠.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들어왔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박하린 씨죠? 그 물건들을 내놓으시죠. 가운데 있던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리는 뒤로 물러서며 가방을 꼭 껴안았어요. 당신들 누구예요? 무슨 권리로? 한정우 박사의 연구 자료는 국가 기밀입니다. 민간인이 소지할 수 없어요. 한정우 박사. 그들은 이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과 무슨 관계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열쇠를 받아서 와본 것뿐이에요. 그 열쇠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들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하리는 주위를 살폈어요. 책상 위에 있던 현미경을 집어들었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남자들이 서로를 보며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하리는 현미경을 천장의 전등에 던졌어요. 전구가 깨지며 연구실이 캄캄해졌습니다. 잡아. 어둠 속에서 하리는 본능적으로 벽을 더듬으며 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팔을 잡았지만 있는 힘껏 뿌리쳤어요.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밖으로 나온 하리는 큰 길로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남자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막 도착한 버스에 뛰어 올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창밖을 보니 남자들이 멈춰서서 무전기에 대고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 물건들이 무거웠어요. 한정우라는 사람의 신분증, 이해할 수 없는 노트, 그리고 2개의 목걸이.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걸 보면요.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0분이었어요. 남산타워 약속 시간까지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산타워. 3시.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잡았습니다. 남산타워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하자 하리는 가방 속 신분증을 다시 꺼내봤어요. 한정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자신의 이름이 그 연구실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연은 누구일까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하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H-1과 H-2 하나로 합쳐지는 펜던트, 분리는 생존을 위해, 결합은 완성을 위해. 모든 게 수수께끼였어요. 아저씨, 혹시 뒤에 검은 세단 따라오는 거 보이세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를 봤습니다. 네, 한 대 있네요. 아까부터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하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따라온 거예요. 남산타워에서 만날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여기서 내릴게요. 신호등에 멈춘 틈을 타 하리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근처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보니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택시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남산타워 근처 역에서 내렸어요. 시계를 보니 3시 5분이었습니다. 이미 약속 시간이 지났어요. 서둘러 남산타워 아래 벤치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벤치는 비어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봤지만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늦어서 가버린 걸까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었네요. 돌아보니
검은 후드티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후드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자신과 비슷했습니다. 당신이 전화한 사람이에요? 여자가 후드를 벗었습니다. 하리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안녕, 처음 만나네요. 아니, 어쩌면 처음이 아닐지도.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10분. 남산타워 아래 벤치 앞에서 하리는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여자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똑같았죠. 눈매, 코, 입술, 심지어 왼쪽 눈썹 끝에 작은 점까지도요. 누구예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주위를 살폈어요. 그리고는 하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선 위험해요. 따라와요. 여자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하린은 저항할 수 없었어요. 이 여자가 모든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둘은 남산타워 주변의 한적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전 기자예요.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하리는 당황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 얼굴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까 본 착각이었을까요? 하지만 분명 처음엔 똑같아 보였는데요. 방금 전까지 저랑 똑같은 얼굴이었잖아요. 도윤이 작은 기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홀로그램 프로젝터예요. 당신 얼굴을 스캔해서 투영한 거죠. 진짜 한현 씨를 만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현. 그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하리는 도윤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현이 누구죠? 도윤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과 사진들이었어요. 박하린 씨, 당신은 25년 전 사라진 국책 프로젝트의 실험체예요. H 프로젝트 들어보셨죠? 하리는 가방 속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논현동 연구실에서 발견한 그 서류들 말이에요. 오늘 처음 봤어요. 그게 뭔데요? 인간 유전자 조작 실험이었어요. 정부가 극비리에 진행했지만 실패로 끝났다고 알려졌죠. 하지만 실은 성공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당신과 한현 씨입니다. 도윤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실험실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2개의 인큐베이터가 있었고 희미하게 아기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당신들이에요. 완벽하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 하지만 일반적인 쌍둥이와는 달라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하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럼 전 복제 인간이란 건가요? 정확히는 아니에요. 더 복잡해요. 제가 3년 동안 이 사건을 추적해 왔는데 최근에야 실마리를 찾았죠.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H 프로젝트는 실패가 아니었다. 2 아이는 살아있다. 하지만 그들을 찾는 자들이 있다. CIA, 러시아 정보부, 중국 국가안전부까지 모두가 그 기술을 원한다. 녹음이 끝나자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 증언을 한 사람은 일주일 전에 죽었어요. 교통사고였지만 타살 의혹이 있죠. 하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오후 연구실에서 만난 그 남자들이 떠올랐어요. 오늘도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절 쫓아왔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당신을 찾았군요. 생각보다 빨라요. 한현 씨도 위험할 거예요. 한현 씨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제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행방이 묘연해요.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발신자 표시 없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도윤 기자. 더 이상 파헤치면 당신도 위험할 겁니다. 박하린과 멀리 하세요. 누구세요? 경고는 한 번뿐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겁주려는 거예요. 제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죠. 하리는 불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았어요. 저와 관계없는 분인데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자의 사명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도윤은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제 남동생이에요. 10년 전에 실종됐죠. 정부의 비밀 실험과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하리는 도윤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봤습니다. 단순한 기자의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던 거죠. 카페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창밖을 봤어요. 검은 세단 2대가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도윤이 하린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앞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저쪽이다. 두 사람은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달리며 도윤이 소리쳤어요. 제 차가 저기 있어요. 작은 회색 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검은 세단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꽉 잡으세요. 도윤이 갑자기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옆길로 들어서며 하린의 몸이 옆으로 쏠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큰 길로 나온 도윤은 차선을 바꿔가며 달렸어요. 하지만 검은 세단들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이렇게는 못 따돌려요. 하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도움이 필요해. 강남 쪽이야. 응, 알았어. 5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옆길에서 오토바이 여러 대가 나타났습니다. 라이더들이 검은 세단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제 동료들이에요. 빨리 빠져나가죠. 도윤은 속도를 높여 간선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한참을 달려 한강 다리를 건넜어요. 더 이상 추격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를 세운 곳은 한강공원 주차장이었습니다.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일단 따돌린 것 같네요. 하린도 이제야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계속 쫓아올 텐데.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숨을 곳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현 씨를 찾아야 해요. 따로 있으면 더 위험해요. 하지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해커인데 병원 기록을 추적할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이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때 하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린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한현이었습니다. 한현이야? 어디 있어? 도망쳤어요. 그들이 날 잡으려고. 전화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현이 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디야? 내가 갈게. 여의도. 지하철역 근처. 아, 안 돼. 비명과 함께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하린 씨, 동생을 살리고 싶으면 혼자 오세요. 1시간 안에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으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현희를 잡아갔어요. 도윤이 급히 물었습니다. 어디로 오래요? 여의도 한강공원. 혼자 오래요. 안 돼요. 함정이에요. 같이 가야 해요.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가지 않으면 한현희가 위험해요. 처음 보는 동생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도윤은 할인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걸 가져가세요. 도윤이 작은 추적기를 건넸습니다. 옷 안쪽에 숨기세요. 제가 멀리서 지켜볼게요. 위험하면 바로 들어갈 테니까. 할인은 추적기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조심하세요. 그리고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진실을 밝혀야 하잖아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여의도로 향하면서 가방 속 목걸이를 만졌어요. H-1과 H-2. 어쩌면 이것이 자신과 한현을 지켜줄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은 평일 오후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할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광장 한가운데 분수대 근처에 검은 밴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옆에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자 밴 뒷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한 여자가 밀려 나왔어요. 할인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말로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한현이 맞았습니다. 한현의 손목에는 케이블 타이가 묶여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겁에 질린 눈으로 할인을 바라보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언니. 그 한마디에 할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처음 듣는 호칭이었지만 왜인지 너무나 익숙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것처럼요. 한현아, 괜찮아? 할인이 다가가려 하자 남자 중 하나가 막아섰습니다. 그만. 여기까지야. 남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자료를 넘기면 동생을 풀어주겠소. 할인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논현동에서 찾은 노트와 신분증, 그리고 목걸이들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들이 원하는 게 정말 이것뿐일까요? 이게 다예요. 이제 한현을 놓아주세요. 남자가 가방을 받아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노트를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목걸이를 보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그거군. H-1과 H-2. 남자는 두 목걸이를 들어 올려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그 순간 펜던트 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마이크로칩이 들어 있었어. 한정우 박사가 숨긴 진짜 연구 데이터가 여기 있었던 거야. 한정우 박사. 할인은 그 이름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왜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남자가 무전기를 꺼내 말했습니다. 목표물 확보. 2명 다 데려간다. 약속이 다르잖아요. 할인이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한현을 잡고 다른 한 명이 할인에게 다가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광장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왔어요. 그들은 모두 검은 제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NIS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국정원이었어요. 움직이지 마. 국가정보원이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CIA 요원으로 보이던 남자들이 당황하며 총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국정원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무기 버려. 손머리 위로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CIA 요원이 저항하다가 어깨에 총을 맞고 쓰러졌어요. 다른 요원은 한현을 인질로 잡으려 했지만 국정원 저격수가 정확히 그의 손을 쐈습니다. 혼란 속에서 하리는 한현에게 달려갔습니다. 케이블 타이를 풀어주며 꼭 안아줬어요. 한현의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때 국정원 요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박한현 씨. 저는 국정원 대테러센터 김 과장입니다. 두 분을 보호하러 왔습니다. 보호요? 우리가 왜? 시간이 없어요. 곧 더 많은 요원들이 올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 정보부도 움직이고 있어요. 김 과장이 신호를 보내자 검은 SUV가 다가왔습니다. 할인과 한현은 차에 탔어요. 차가 출발하자 김 과장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을 아십니까? 화면에는 한정우 박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논현동 연구실에서 본 그 사진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연구실에서 봤어요. 하지만 누군지는 당신들의 아버지입니다. 할인과 한현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라니요. 그들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는 건가요? 김 과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정우 박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전공학자였습니다. 25년 전 정부의 극비 프로젝트를 이끌었죠. H 프로젝트, 휴먼 애넨스먼트 프로젝트였습니다. 인간 강화 프로젝트요? 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완벽한 인간을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첫 성공 사례가 바로 당신들입니다. 한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험체였단 건가요? 아닙니다. 당신들은 한정우 박사의 친딸들이에요. 박사는 자신의 아내 난자와 정자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유전자를 조작해서 완벽하게 똑같은 쌍둥이로 만든 거죠. 하리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너무 많은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왜 우리를 갈라놓은 거죠?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박사가 의도적으로 실패시켰죠.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당신들을 지키기 위해 따로 숨겼습니다. 김 과장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린 할인과 한현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두 아이는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7살까지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정부가 프로젝트 폐기를 결정하면서 위험해졌죠. 한정우 박사는 당신들을 각각 다른 곳에 숨겼습니다. 할인 씨는 고아원에, 한현 씨는 먼 친척 집에요. 한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기억나요. 조금씩 기억나요. 언니랑 인형 가지고 놀았던 것도, 아빠가 우리를 안아주던 것도. 할인도 희미하게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얼굴의 아이. 그것이 한현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김 과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밀 사항이에요. 살아계신 건가요? 김 과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할인과 한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신 걸까요? 하지만 왜 만날 수 없는 걸까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를 찾는 거죠? 왜 CIA나 다른 나라 정보부가 당신들의 유전자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조작된 유전자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복제, 재생, 질병 치료 등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특히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면. 차가 갑자기 급정거했습니다. 앞에 검은 차들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김 과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이 팀 상황 보고. 러시아 요원들입니다. 포위당했습니다.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유리창이 깨지며 파편이 튀었어요. 하리는 한현을 끌어안고 몸을 숙였습니다. 빠져나가야 해요. 김 과장이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하린과 한현도 따라 나왔어요. 총알이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처 건물로 뛰어들어간 세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뒤에서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상에 도착하자 김 과장이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긴급 탈출 요청. 좌표는. 그때 옥상 문이 부서지며 러시아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 과장이 총을 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어요. 절체절명의 순간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정원 헬기였어요. 로프가 내려왔고 김 과장이 외쳤습니다. 빨리 올라타요. 하린이 먼저 한현을 로프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한현이 올라가는 동안 총격전이 계속됐어요. 언니도 빨리. 한현이 헬기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린이 로프를 잡으려는 순간 총알이 어깨를 스쳤어요.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이를 악물고 로프를 잡았습니다. 헬기가 상승하며 건물에서 멀어졌습니다. 아래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리고 있었어요. 하린은 헬기 안에서 한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김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일단은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들을 노리는 자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린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저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25년 만에 다시 만난 동생, 처음 알게 된 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자신들을 둘러싼 국제적 음모. 모든 게 꿈 같았지만 어깨의 통증이 이것이 현실임을 일깨워줬습니다. 한현이 걱정스럽게 상처를 살폈어요. 언니, 피가 나요. 괜찮아. 스친 것뿐이야.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얼굴에 비친 걱정과 사랑. 25년의 공백이 순식간에 메워지는 듯 했어요. 이제 떨어지지 말자. 한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영원히 함께야.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새벽 4시. 국정원 안전가옥은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농가를 개조한 곳이었는데 겉보기엔 평범한 시골집이었어요. 하린과 한현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 어릴 때 기억나? 한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린은 천장을 바라보며 희미한 기억을 더듬었어요. 조금씩 따뜻한 손, 자장가 소리 같은 것들이. 그때 마당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시골의 새벽 풍경일 수도 있었지만 김 과장이 급하게 방문을 열었어요. 추격자들이 온 것 같습니다. 비밀 연구소로 가야 해요. 비밀 연구소요? 하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서둘러 설명했어요. 한정우 박사님이 만든 제2연구소가 이 근처 폐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극비 사항이었지만 위급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지시받았어요. 세 사람은 뒷문으로 나와 오래된 SUV에 올랐습니다. 앞쪽 도로에서 차 불빛이 보였어요. 여러 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산길로 갑니다. 폐광 입구까지는 10분 정도예요. 김 과장이 차를 몰아 비포장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에 차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추격자들의 차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탄광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김 과장이 손전등을 켜며 앞장섰어요. 제가 안내할게요. 연구소까지 가는 비밀 통로를 알고 있습니다. 갱도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김 과장이 특정한 벽을 찾더니 숨겨진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벽의 일부가 열리며 또 다른 통로가 나타났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박사님의 연구소로 가는 비밀 통로입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지하 연구소가 나타났습니다. 벽에는 H 프로젝트 제2연구소라는 편말이 있었어요. 여기가 한연이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박사님이 20년 전에 만든 비상 대피소 겸 연구소입니다. 저도 1년 전에야 존재를 알게 됐어요. 연구소 한쪽 벽에 있는 모니터가 갑자기 켜졌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한정우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너희가 내 딸들이겠구나. 녹화된 영상이었어요. 한정우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하리나, 한연아, 너희가 이곳에 올 날을 대비해 이 메시지를 남긴다. 지금 너희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이 연구소가 마지막 피난처가 될 거야. 그때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자들이 연구소를 발견한 거예요. 박사님, 연구소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실제 한정우가 서 있었어요. 낡은 등산복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한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한정우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어. 하지만 나타날 수 없었지. 그는 폐암 말기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미 시한부야.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 어차피 죽을 몸이라면 너희를 위해 쓰고 싶었다. 위에서 폭음이 들렸습니다. 추격자들이 입구를 폭파하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정우는 벽에 있는 제어판으로 갔습니다. 붉은색 버튼 위에 긴급 폐쇄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연구소 지하엔 20년 동안 보관해온 화학물질들이 있어 환기 시스템을 차단하면 유독가스가 퍼진다. 1시간 동안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을 거야. 아버지, 그럼 아버지도. 할인이 울먹였습니다. 한정우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난 이미 죽은 목숨이야. 폐가 망가져서 오래 살지도 못해. 하지만 너희는 달라.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그는 품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모든 진실이 여기 있다. 너희 어머니 이야기, H 프로젝트의 실체, 그리고 너희가 특별한 이유. 세상에 알려야 해. 계단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한정우는 딸들을 비상구 쪽으로 밀었어요. 저 통로로 가면 구탄광 갱도와 연결돼. 거기서 빠져나가면 마을이 나올 거야. 아버지도 같이 가요. 제발. 한연이 애원했지만 한정우는 단호했습니다. 난 뛸 수도 없는 몸이야. 너희 속도를 늦출 뿐이야. 그는 제어판의 유리 덮개를 깨고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랑한다. 너희를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한 것, 함께 밥 한 번 먹지 못한 것이 한이야. 하지만 멀리서나마 너희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지켜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 추격자들이 연구소에 들어왔습니다. 한정우가 소리쳤어요. 여기야. 한정우다.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추격자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그 순간 한정우가 버튼을 눌렀어요. 지금 가. 10분 안에 나가야 해. 경보음이 울리며 붉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화학물질 누출 경고 안내음이 연구소에 울려 퍼졌어요. 벽에서 하얀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자들이 당황하며 후퇴했어요. 독가스다.
빨리 나가. 혼란 속에서 할인과 한여는 김 과장과 함께 비상통로로 뛰어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한정우가 제어판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잘 살아라. 통로 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은 하얀 연기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두 자매의 절규가 통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10분간 죽으림을 다해 뛰었습니다. 마침내 밖으로 나왔을 때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뒤를 돌아보니 산 중턱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시간을 벌어주신 거예요. 이제 안전해요. 김 과장의 말에도 할인과 한여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아버지. 그는 자신의 남은 생명을 모두 써서 딸들을 구한 거였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검은 SUV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 2명이 내렸어요. 김 과장님 늦으셨습니다. 본부에서 대기 중입니다. 한 요원이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할인과 한연을 부축해 차에 태웠어요. 박사님은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요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연구소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들어갔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가 출발하면서 할인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산 중턱에서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그곳에서요. 한연이 할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자매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방금 만난 아버지를 영원히 잃은 슬픔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박사님이 남기신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김 과장이 가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두 분은 정부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아니요. 할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게 아버지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김 과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윤 기자와 연결해드리죠. 그가 이 사건을 오래 취재해 왔으니까요.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할인과 한여는 서로를 의지하며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들에게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왔구나.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오후 8시 국정원 안전가옥의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할인과 한연 그리고 도윤이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어요. 김 과장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과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죠.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단정한 글씨가 보였어요. 1998년 3월 15일. 오늘 정부로부터 극비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다.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해 질병 없는 완벽한 인간을 만드는 것. 과학자로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과 윤리적 고민이 충돌한다. 한연이 숨을 죽이며 다음 내용을 읽었습니다. 1999년 7월 20일. 아내가 임신했다. 쌍둥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태어날 아이들이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딸들이다. 완벽하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도록 조작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인지 계속 고민된다. 도윤이 녹음기를 켜며 말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기사화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기를 계속 읽었어요. 아버지의 고뇌와 사랑이 한 줄 한 줄에 배어 있었습니다. 2000년 2월 10일
정부가 프로젝트를 군사 목적으로 전용하려 한다. 내 딸들을 무기로 만들 수는 없다.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심했다. 2000년 5월 16일. 아내가 죽었다. 출산 후 합병증이었다. 할인과 한연만 남았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계속 압박해온다. 도망쳐야 한다. 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처음 본 거였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낳고 돌아가셨구나. 할인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서류 중에는 의학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도윤이 자료를 검토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연구예요. 유전자 조작 기술이 25년 전에 이 정도였다니.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공개되면 국제적 파장이 있을 겁니다. 각국 정보부가 움직인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어요. 할인은 USB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죠.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자 동영상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한정우가 나타났어요. 며칠 전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이미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할인아, 한연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내가 곁에 없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두 자매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평범한 삶을 주지 못해서, 아빠 역할을 하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희는 실험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것을. 영상 속 한정우는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H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은 인류의 질병을 정복하는 것이었어. 너희의 유전자에는 암, 치매, 희귀 질환에 대한 면역력이 있다. 이것을 연구하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도윤이 펜을 들며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권력자들은 이것을 무기로 만들려 했다. 슈퍼 솔저, 생물학 무기. 나는 그것을 막아야 했어. 그래서 너희를 숨기고 프로젝트를 실패로 위장한 거야. 한정우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한다.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멀리서나마 너희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지켜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 이제 너희가 선택해라. 이 진실을 어떻게 사용할지.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10시 인터넷 생방송을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로요. 이미 예고를 올렸는데 관심이 폭발적이에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두 분을 노리는 세력이. 알아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할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온 세상에 알리면 더 이상 우리를 숨어서 노릴 수 없을 거예요. 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해요. 오후 9시 반 방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작은 스튜디오에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됐어요. 할인과 한연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똑같은 얼굴의 두 사람이 카메라 앞에 앉자 스태프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도윤이 대본을 건넸습니다. 준비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해도 좋아요. 10시 정각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H 프로젝트의 진실이라는 타이틀이 떴어요. 동시 접속자가 순식간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할인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제 쌍둥이 동생 한연입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진짜 똑같다. 이게 실화냐?
무서운데 등등 실시간으로 반응이 올라왔어요. 한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25년 전 정부 극비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쌍둥이예요. 도윤이 자료 화면을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정우 박사의 사진, 연구자료, 정부 문서들이 차례로 공개됐어요. 이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은 저희 아버지 한정우 박사였습니다.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인류의 질병을 정복하려 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이것을 무기로 만들려 했죠. 시청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도 이 방송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연이 아버지의 일기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모든 진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25년을 숨어 살았어요. 그리고 어제 목소리가 떨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대신 말했어요. 어제 저희를 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댓글창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추모의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언론, 학계, 시민단체 모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방송이 끝날 무렵 시청자는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접속하고 있었어요. 할인이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의 사랑으로 태어난 딸들일 뿐이에요. 이제 저희의 유전자 정보를 인류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김 과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정부도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겁니다. 두 분은 영웅이 되셨어요. 할인과 한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날 밤 할인과 한연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보였어요. 환하게 웃으며 두 딸을 안아주는 모습이었죠. 잘했다. 내 딸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2027년 3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아버지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소 건물 앞에는 한정우 유전자 치료 연구센터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할인과 한연은 이곳에서 매일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들어서는 할인의 표정은 2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때 두려움에 떨던 눈빛은 이제 확고한 신념으로 빛나고 있었죠. 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자매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언니, 오늘 결과 확인해 봤어? 한연이 현미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할인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백혈병 세포가 60% 감소했어. 우리 혈액에서 추출한 항체가 효과를 보이고 있어. 2년 동안 두 사람은 자신들의 특별한 유전자를 연구해 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연구 노트를 바탕으로 국제의료재단과 함께 불치병 치료제 개발에 매진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을 보이던 학계도 이제는 그들의 연구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과학 전문 기자로 활동하며 할인과 한연의 연구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임상시험 승인이 났대요. 한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말이에요? 드디어? 네, 소아 백혈병 환자 대상으로 1차 임상이 시작됩니다.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연구소 정원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 멀리 벚꽃이 피기 시작한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기뻐하셨을 텐데.
한연이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특별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6살 남자아이와 그의 부모였어요. 아이는 희귀 유전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할인과 한연의 연구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할인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연구가 분명 희망이 될 거예요.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연구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병을 고치는 약을 만드는 거예요? 한연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어요. 응, 우리가 특별한 약을 만들고 있어. 너처럼 아픈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연구실을 안내하며 할인은 벽에 걸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정우 박사의 사진이었어요. 이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모든 연구의 시작이었죠. 아이의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정말 위대한 분이셨어요. 그날 저녁 할인과 한연은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연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목걸이가 있었죠. H-1과 H-2. 언니, 이제 이걸 합쳐볼까? 두 펜던트를 맞대자 딸깍 소리와 함께 하나가 됐습니다. 그 순간 펜던트가 열리며 작은 종이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할인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내 사랑하는 딸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읽을 때쯤이면 함께 있겠지. 서로를 찾았다면 이제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된 거야. 너희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고 그 기적을 나눠줄 사명이 있어. 사랑한다. 영원히. 두 자매는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그들이 다시 만나 함께 일할 거라는 걸요. 다음 날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할인과 한연은 단상에 올라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청중석에는 전 세계에서 온 의학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치료법은 H- 프로젝트 호프입니다. 할인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호프, 희망이라는 의미와 함께 저희 아버지 한정우 박사의 이니셜을 딴 이름입니다. 스크린에 임상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수치들이었어요. 청중석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연이 마이크를 이어받았어요. 현재까지 30명의 환자가 시험 치료를 받았고 24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할인과 한연은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었어요. 할인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원장님은 할인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한연에게도 손을 내밀었어요. 한연이도 만나서 반가워. 어릴 때 봤는데 기억은 안 나겠지? 원장님. 한연도 원장님을 안았습니다. 이제야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2년이 더 지난 2029년 봄,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소아병동. 할인과 한연은 회진을 돌고 있었습니다. H- 프로젝트 호프 치료제는 이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었어요. 병실에서 한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4년 전 연구소를 방문했던 그 아이였어요. 이제는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할인과 한연을 번갈아 안았어요. 아이의 부모도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적을 만들어주셔서. 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그날 저녁 할인과 한연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비석에는 한정우 1965-2025
사랑으로 생명을 만든 사람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해냈어요. 할인이 속삭였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살았어요.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한연이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이제 아버지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세상이 아버지를 영웅으로 기억해요. 바람이 불어버 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햇살 사이로 두 줄기 빛이 부드럽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그들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요. 가자, 한연아. 응, 언니.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등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구한 생명들이 만들어내는 희망의 소리였죠. 그날 세상은 다시 봄을 맞았습니다. 25년의 이별, 그리고 재회. 할인과 한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쌍둥이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한정우 박사는 딸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명예도, 가족도, 심지어 목숨까지도요. 하지만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두 딸은 서로를 찾았고 아버지의 연구를 완성했으며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가장 아픈 이별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할인과 한연이 그랬듯이요. 이제 그들에게 봄은 영원합니다. 아버지가 심은 희망의 씨앗이 만개한 꽃이 되어 세상 곳곳에 생명의 향기를 전하고 있으니까요. 어디선가 한정우 박사가 미소 짓고 있을 겁니다. 잘했다, 내 딸들아. 그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